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해역 함대의 주력함이 될 차기 호위함 사업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FFX 배치 대구급 호위함의 배치 완료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마지막 대구급 호위함 8번함인 춘천함까지 진수가 완료됐고 올해 2024년에는 춘천함까지 전력화가 되면서 배치 완료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급 신형 호위함은 대잠 능력이 강화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 대구급 호위함 다음 사업인 차기 호위함 사업, FFX 배치 3 사업 또한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배치 3 호위함들은 사이즈부터 일부 구축함을 뛰어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치 2와 살짝 다르게. 그런데 최근 최첨단 기술을 갖춘 배치 3의 1번함 충남함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함에 최초로 들어간 이 장비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구축함 능력을 넘는 호위함이 한국에서 나와버리자 주변국에서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해역을 든든하게 지킬 신형 호위함 전력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중국, 일본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호위함이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차기 호위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초기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급 FF 호위함 9척이 건조되고 배치됐습니다. 또 동해급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 28척까지 합쳐서 1990년대 북방한 개선을 수호하는 연안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북한에 계속되는 해상 도발로 인해 취약했던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함정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수요가 생기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해상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1998년 말 차기 호위함 FFX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 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FFX 배치 1 사업, 즉 인천급 호위함 6척이 모두 전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 완료 목표로 잡은 FFX 배치 사업, 대구급 호위함 8척이 있습니다. 선도함인 대구함을 시작으로 경남함, 서울함, 동해함, 대전함이 군에 인도된 후 운용 중입니다. 그 후 건조된 포항함, 천안함,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마지막 대구급 호위함 8번함인 춘천함까지 진수가 완료되면서 올해 2024년에는 춘천함까지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가 되면서 배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FFX 배치 3는 호위함 6척, FFX 배치 4는 호위함 6척까지 차기 호위함 FFX 사업 완료 시 총 26척의 최신 호위함이 우리 해군의 해상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듯 단계별 자주 국방을 완성하기 위해 시작된 차기 호위함 사업은 연안 방어와 대공 탐지 능력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전투력과 국산화 비율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치 1부터 배치 4까지 갈수록 점점 더 호위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탐지 추적 성능이 더욱 향상된 해군의 최신 호위함 충남함 FF G828의 진수식이 거행되면서 밀리터리 매니아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FFX 배치 3 1번함인 충남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충남함은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경하 배수량 3,600톤급, 만재 배수량은 4,300톤급인 호위함입니다. 벌써부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넘어선 사이즈인데요. 기존 인천급은 2,500톤, 대구급은 3,100톤급이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의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레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했습니다. 또 함정에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 TASS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과 마찬가지로 충남함에는 잠수함 탐지, 추적,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들이 집결했습니다. 먼저 함정의 심장인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CODLOG를 갖춘 것입니다. 저속 추진 시에는 디젤과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다가 고속 추진 시에는 가스터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7에서 15% 이상의 연비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차기 구축함 KDDX에도 동일한 추진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엔진 소음이 크게 감소해서 대잠전 시적 손아에 피탐될 확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장입니다. 먼저 기존 인천급 호위함에 장착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RIM-116RAM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공을 탑재했습니다. 해공은 함정을 위협하는 유도탄,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데요. 유효 사거리가 20km에 달하기 때문에 RAM 미사일과 비교해 교전 구역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를 운용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고 RAM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 밖에 해룡 전술 함대 지유도탄과 홍상어 장거리 대자머레, 청상어 경어레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대부분의 무장은 대구급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 성능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한국 전함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거대한 마스트 구조물을 갖고 있는데요. 마스트는 오늘날 배의 레이더, 항해 등 통신 안테나가 달리는 탑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함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통합형 복합 센서 마스트를 장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을 처음으로 장착했고 KDDX와 비슷한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360도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4,000개의 목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해 F-35A 스텔스기도 포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FFX 배치 3 모형과 설계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알려진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진수식에서 실물을 경험해보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위압감과 독특한 마스트 형태에 감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 대비 대공 능력이 넘사벽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남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 FF과 초계 한 PCC를 대체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한 충남함은 2020년 3월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10일 열린 진수식에는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군은 최신의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 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 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군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명을 호위함 1명으로 사용해온 재정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울산급 배치3 1번함 1명을 충남함으로 제정했습니다.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향후 국내 개발 한국형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게 될 차기 군축함 확보를 위한 발판이라며 굴레 함정 건조 능력을 입증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진 중령 충남함 함장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충남함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충남함의 진수식을 보고 일본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야후 재팬의 한국 미니 이지스 울산급 배치3 호위함 4월 중 진수 해외 수출 가능성도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훈련기 등은 타국에 잘 팔리고 있다. 비싸고 성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본제는 카탈로그 스펙은 좋지만 실제 노하우가 전무하고 가격도 높습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개발과 해외 수출은 대단하다. 반면 일본제 장비는 무기 수출 금지와 전수방위에 의해 갈라파고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고유의 능력인 원가, 생산성 도외시, 시장 동향의 무관심, 고객 대응 미숙, 무기 거래 경험 부족 등이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이 성공한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협력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매국의 좌익 활동가나 현실을 보지 않는 평화주의 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도 오랜 세월 계속된 바보 같은 정책에 중독돼 수출에 소극적이다. 이래서야 잘 될 리 없다. 여전히 무거운 무장탑 헤비함이군요. 일본은 이런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본 바다에 나오면 전복할 것 같은 디자인이다.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낚시 보트 등 한국을 칭찬, 비난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까지 한국 방산이 칭찬받고 있는 와중에 옆나라 중국의 군함들의 현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주장하기로는 중국이 보유한 군함은 350척으로 숫자만 봤을 땐 미국의 293척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군함들을 대량으로 수십 척씩 건조 중인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건조된 중국의 군함들의 실체는 처참했는데요.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초도함 건조 후 결함 보완을 위해 2년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능 검증 없이 찍어내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실제로 2016년 림팩에 참가한 중국의 이지스함 52시는 가상 전투에서 명중률 30%를 기록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몇 년 뒤 중러 연합훈련에는 보완된 52D를 파견했지만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군함들이 시험 운행 중에 갑판이 와르르 부서지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생산에만 목숨 거는 이유는 바로 중국 조선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한국 때문에 중국 조선산업도 붕괴되고 중국 군함들도 붕괴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싼 비행체와 각종 폭발물을 싣고 항해해야 하는 항공모함은 보통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재 예방은 항공모함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항모는 시운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은 화재가 발생해 배의 위치에 따라 도색이 달라졌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던 서박이지만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시운전 중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은폐하고 사고 경위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SNS를 통해 영상이 유출되면서 중국 경항모 화재 사건은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전함에 불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다른 국가의 전함에 불을 낼 수가 있을까요? 상대 전함은 심지어 일본의 호위함이었습니다. 의문의 화재는 2008년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이던 호위함 시라네의 전투지 휘소 CIC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투지 휘소에 사람이 없고 내부 통로가 복잡해 불을 끄는데 8시간이나 걸렸고 그 바람에 호위함 내부의 컴퓨터와 계기 장치가 완전히 타버리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호위함 시라네의 화재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범인은 중국산 보냉 온장고였습니다. 자위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위대원이 무허가로 호위함 전투지 휘소에 가지고 들어온 중국산 보냉 온고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보냉 온고란 내부의 음료를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소형 냉장고 모양의 제품을 말합니다. 당시 중국산 보냉 온고는 일본에서 대당 1만엔, 약 8만 8천 원 정도에 팔렸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일본 호위함 화재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60억엔, 530억 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자위대원의 기강회의와 중국산 가전제품의 위험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최악의 사고로 기억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530억 원을 불태운 중국산 보냉 온고의 품질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실을 엉뚱하게 중국산 문제로 전가하고 있다. 일본 언론과 국민들 스스로 이번 화재는 해상자위대의 명백한 관리 과실 때문이란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약만두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일어난 화재가 중국제 보냉 온고의 과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국민들이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확산되면서 중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온 냉고가 일으킨 화재 때문에 호위함의 기계장치가 전소될 정도라면 일본의 군함의 화재 예방을 위한 설계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함정, 특히 전투함에 사용된 전선들이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 전선으로 구성되었으며 방화벽 등 화재를 대비한 선박 설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위대원의 안전 불감증은 분명 이 사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열기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제품을 무허가로 호위함 전투지휘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은 명백히 자위대원의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머쓱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88,000원짜리 자국 제품이 530억 원짜리 호위함 전투지휘소를 불태웠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중국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원인은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2023년 최근까지고 중국 해군은 해외에서 다양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해군이 잠수 작전 중 중국 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노출돼 부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호주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바다에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전 중 위험에 처했다고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호주의 장거리 호위함인 HMAS 투움바오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렸습니다. 즉시 호주 해군은 잠수부들을 투입, 어망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이 다가왔고 호주 해군은 중국 함정의 잠수 작전 중이라며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은 정말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들쑤시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축함은 계속해서 접근했고 뜬금없이 선체에 장착된 음파 탐지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잠수 작전을 벌이던 대원들은 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일부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됐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다이빙 의료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음파 탐지기에 노출된 잠수부들은 어지럼증과 청력 손상, 장기 손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은 호주 군인들의 안전과 복지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호주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군대를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인명을 좀 중시하라, 전문성 좀 갖추라고 중국에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런 호주 정부의 발표에 중국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호주와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갈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호주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뒤 무역 갈등은 크게 개선된 상태입니다. 한껏 관계 개선에 나서던 중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대체 사람에게 음파 탐지기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호주와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호주와 가까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호주도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고 미국과 중국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보 분야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한 지금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업을 하는 사이 중국 구축함이 다가왔고 음파 탐지기를 동원한 것은 공격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인데요. 중국의 구축함에 전 세계 바다를 들쑤시며 민폐짓을 일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해의 안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베이징까지 커버 가능한 엄청난 탐지 능력을 실전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어 중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험평가를 위해 울산 HD현대중공업에 정박한 한국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의 모습입니다. 8,200톤급 정조대왕함의 길이와 폭은 170m, 21m. 정조대왕함을 가로로 세워놓으면 45층 건물의 높이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조대왕함의 눈은 1800km 밖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고 중국 서부 지역과 일본 전역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2일 북한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으로 쏜 발사체도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현대 함정 기술의 총집 합체입니다. 지난 9월 정조대왕함을 보고 간 미국 7함대 사령관은 아름답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수상함은 보통 잠수함에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조대왕함에 집채만 한 크기의 통합소나 체계를 넣어
대잠 방어 능력을 보완하고 장거리에서 다가오는 대잠 어뢰 홍상어도 탑재했습니다. 이 밖에 지상으로부터 12km 높이에 있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대잠대함 대공대지 다기능 복합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상선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건조된 만큼 선박 자체 성능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8,200톤 함정이면서 시속 55km까지 항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계 HED 엔진 덕분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가스터빈 4대와 전기 추진체계 2대를 결합해 저속 항해를 할 때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단순한 함정에서 나아가 최신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우리 대표 수출품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HD 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 기공식도 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호위함 6척과 초계함 12척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HD 현대중공업에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는데요.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토막날 위기를 겪었던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 물량 양산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원상복귀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려했던 이슈가 사라지면서 향후 KF-21의 수출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런데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중국과 튀르키예가 최근 대참사를 겪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언장담하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호되게 망신을 당해 KF-21과 견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에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40대 양산을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KF-21 보람의 최초 양산사업 예산 2,38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9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KF-21 최초 양산비가 담기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배정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KF-21 예산 2,387억 원은 공군의 기존 계획대로 초도 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사실 앞서 공군은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를 먼저 운용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KIDA가 KF-21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어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이라고 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KF-21의 초도 물량을 줄이면 일대당 생산 비용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온 방산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닥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방사청이 초도 물량 40대 생산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 40대로 추산된 비용이 확정됐고 결국엔 KF-21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방사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 양산에 착수한다는 건 KF-21의 하드웨어가 확정됐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년 양산 시작은 KF-21 수출 마케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포인트라 우리 방산업계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실제로 앞서 5월 KF-21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항공함정과 같이 개발해서 최초 생산까지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 중에도 양산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적합 판정 이후 KAI는 각종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시제기를 전시하면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KF-21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는데요. KA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KF-21이 추상적인 개념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수출 마케팅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KAI의 KF-21의 세일즈 활동은 이제 시작으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기존 주력 상품인 FA50과 더불어 KF-21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더 활발히 나서겠다는 게 KAI의 방침입니다.
실제로 KAI는 내년 2월 중동 최대 규모로 열리는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 2024와 아시아 지역 최대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 KF-21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KF-21 개발을 더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 블록4 버전이 하드웨어 설계 부족과 소프트웨어 통합 일정에 문제가 발생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KF-21이 엄청난 기회가 생긴 가운데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배 아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중국에서는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 소식을 듣고는 이때다 싶어 KF-21을 깎아내리는 언론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KF-21에서 결함이 발견돼 초도 물량 수량을 20대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KF-21 가격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공대지 미사일도 쏘지 못하는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국에서 KF-21 1대가 중국 전투기 J-20 10대를 이긴다고 했는데 KF-21 수백 대를 만들지 뭐하고 있는 거냐. 문제 있는 전투기를 양산한다니 중국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애초에 KF-21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태도가 호떡 뒤집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에 대해 집중 분석했는데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하면서 KF-21을 치켜세운 겁니다. 중국 CCTV는 KF-21이 엄청난 성능을 갖추는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먹으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산 무기 수출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도 첨단 무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경우 중국과 달리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방산 무기 체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TV는 얼마 전 중국이 중국산 훈련기 L-15를 UAE에 수출하면서 중동 지역의 수출을 뚫었지만 최근 KF-21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며 KF-21 개발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미리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F-21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의 새로운 경쟁 모델로 부상할 수 있어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는 한국은 KF-21의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방산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KF-21 개발 속도도 괄목할 만한데 아직도 시험 비행이 완료되지 않은 J-30 전투기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KF-21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자 중국에서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의 J-30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2010년 초 시제기를 만든 이후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대량 양산에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성능에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라 KF-21의 성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CCTV는 KF-21 조종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2025년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등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전하며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한국산 전투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 부문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안달이 나 있던 과거 중국의 태도와는 너무도 상반된 태도로 중국에서조차 한국 방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튀르키예가 대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 전투기 칸을 선보이면서 KF-21을 추격한다는 호언장담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F-16 전투기 노화를 이유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전투기 도입 거절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자신감이 있던 모습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과거 한때 튀르키예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낙점의 보람의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에선 TF칸 파트너로 KF-21 사업의 지분 2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아 무산되면서 이후 한국과 튀르키예는 각각 KF-21과 TF칸으로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KF-21이 개발 일정에서 TF칸을 훨씬 앞서는 등 여러 방면에서 KF-21의 확실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다한 끝에 성과를 낸 반면 튀르키예는 해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전 터키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칸 전투기를 급히 외부에 공개하면서 사업이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실제로 튀르키예의 군사 전문가 샘 도구트는 미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개발 일정이 빡빡하다며 아직 상세 설계 검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 전투기가 껍데기에 불과하며 칸이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튀르키예의 경우 F-16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보유한 전투기들의 노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튀르키예 미국의 군수 지원이 중단되자 유럽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을 차선책으로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독일의 반대로 인하 물거품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칸 전투기가 5세대라며 KF-21보다 앞섰다고 자화자찬했던 튀르키예의 현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첫 번째 비행도 성공하지 못한 자국의 전투기를 KF-21과 비교하다니 튀르키예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또 한 번 엄청난 사고를 냈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에서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주인공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등 당시의 화려한 고개 비행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각국의 신규 전투기 사업에서도 좋은 소식이 잇따라 이어지며 벌써부터 대박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역시 쐐기를 박을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경쟁국을 모두 압도하고 있는 FA-50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 첫날 가장 마지막 에어쇼 팀으로 이륙해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금산 항공기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블랙이글스는 201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참석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일반 관람객은 물론 함께 참가한 외국군 조종사들까지 놀라움과 찬사를 보낼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의 주인공이 한국의 블랙이글스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기량을 뽐내며 당시 현장에 참석한 3만 명의 관객들 가운데 어느 한 명 한눈을 팔지 않고 내내 블랙이글스를 쫓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이날 블랙이글스는 8대의 전투기가 만드는 승리의 V 대형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다이아몬드 대형과 사랑의 하트 모양을 만들었고 블랙이글스만의 트레이드마크인 태극 문양으로 하이라이트 장면을 완성하며 드넓은 싱가포르 상공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전투기가 수직 상승하며 돌풍 형태를 만드는 토네이도 랜딩을 마지막으로 총 20개의 기동으로 구성된 모든 프로그램을 끝마치며 성공적인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 아파치, 롤 블루밍 브레이크 등 고난도 기동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블랙이글스 조종사들 착륙 후 그들만의 구호인 블랙이글스, 팀워크를 외치며 필승 코리아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싱가포르 에어쇼를 성공적으로 마친 블랙이글스는 곧장 필리핀으로 이동해 다음 달에 열리는 한 필리핀 수교 75주년 기념 에어쇼에서 또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에어쇼에서는 블랙이글스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함께 비행을 선보일 예정으로 앞서 우리가 필리핀 공군에게 납품한 FA-50PH가 투입돼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신규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해당 사업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웨덴 방산 기업 사부가 그리펜을 앞세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필리핀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부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한 필리핀 방산 관계자들과 접촉해 딜을 제시했으며 스웨덴 공군에서 인수하지 않은 신규 전투기에 가까운 그리펜 모델을 일부 업그레이드해 공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신형 항공 전자장비가 적용되지 않아 필리핀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부는 다음 달 필리핀과 국방물자 장비 조달 MOU를 통해 필리핀 사업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도 FA-50으로 필리핀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인데 그리펜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으로 꼽히면서 사실상 2파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스웨덴처럼 우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경우 스웨덴과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경쟁국인 스웨덴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필리핀이 FA-50PH를 인수한 뒤 성능과 신뢰성, 후속 군수 지원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 필리핀군은 무장단체 IS와 연계된 자국 내 테러 조직 토벌 작전 때 FA-50PH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테러 조직 수장과 지휘부를 제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필리핀 공군에서 활약 중인 FA-50이 이번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반면에 현재 스웨덴이 필리핀에 제안한 모델은 최신형 그리펜 NG가 아닌 중고 그리펜을 개량한 일명 그리펜 플러스입니다. 사부가 보유한 잉여 기체와 스웨덴 공군에서 퇴역한 기체를 신품 수준으로 정밀 수리한 뒤 그리펜 NG에 적용된 신기술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리핀 예산 범위에 맞춰 그리펜 14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스웨덴의 설명이지만 필리핀이 탐탁지 않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스웨덴 대사는 최근 필리핀 측과의 회동에서 전투기 판매와 함께 정부 차원의 금융 프로그램도 제안했는데 필리핀이 필요로 할 경우 차관이나 대출 보증 같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스웨덴의 세일즈 행보가 다소 다급해진 건 작년 6월 필리핀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테오도로 신임 필리핀 국방장관은 과거 FA-50 전투기 도입 당시 필리핀 공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역 공군대령 신분을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특히나 그는 필리핀 공군의 FA-50PH 도입과 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FA-50 시리즈의 우호적인 인사로 유명한데 이런 이유로 스웨덴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KAI가 제안한 FA-50 블록 20은 중고 그리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대안인데요. FA-50 블록 20은 앞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경전투기로 도입을 결정했을 만큼 이미 품질을 인정받은 전투기입니다. 더구나 최대 이륙 중량은 13.5TU로 그리펜과 비슷하고 AESA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장비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암람과 IRIST 등 각종 고성능 공대 공미사일은 물론 스나이퍼 타깃팅 포드를 적용해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데 심지어 미사일 운용 능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FA-50이 그리펜을 압도하는 건 가격 경쟁력으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되면서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모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합쳐도 FA-50의 대당 가격은 600억 원이 넘지 않을 거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KAI은 신형 12대를 필리핀에 공급하는 것에 더해 기존 FA-50PH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는 뜻을 필리핀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리핀으로선 1조 4천억 원의 비용으로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를 사실상 24대나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악성 재고의 그리펜과 달리 FA-50의 필리핀 수출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50은 최근 진행된 모의 공중전에서 핵폭격기 전력까지 호위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필리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합동작전에 참가한 폭격기는 괌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공군이 영공에 들어온 폭격기를 호위해 순찰하고 빠져나가면서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에서 FA-50은 작년 말 진행된 전투기의 가상 공중전 이후 이번에 폭격기에 대한 호위 임무까지 맡으면서 전투기 성능을 완전히 입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FA-50이 핵심 임무에 투입되는 일이 빈번해지며 필리핀에서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FA-50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진행된 필리핀 공군 훈련 과정에서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미국 F-22 랩터를 격추하는 믿기 힘든 일을 저질러 시끌벅적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FA-52 5세대 전투기인 F-22를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반대편 대륙에서도 FA-50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방사청과 콜롬비아 군 가망당국이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면서 FA-50 수출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통해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화된 A-37B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서 KAI의 FA-50 경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높여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가망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 규칙과 표준을 준수한다는 걸 인정해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이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이번 협정은 남미 국가와는 첫 번째로 맺은 거라 의미가 남다른데 특히나 대한민국의 항공기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남미 지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의 경우 퇴역한 A-37B 드래곤플라이 경공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첨단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규모는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A-50은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의 M346과 함께 후보로 검토되고 있지만 여러모로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KAI가 콜롬비아와 FA-50 판매 촉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FA-50의 콜롬비아 수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콜롬비아 당국은 2년 전부터 KAI의 FA-50을 A-37B 훈련기 대체기로 유력하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콜롬비아 정부의 포괄적인 국방체계 승인이 이뤄지면서 한국형 전투기 도입이 확실시된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FA-50으로 항공 전력의 기반을 다지며 내친김에 KF-21까지 탐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램제트 미사일 자체 개발을 선언하며 중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을 위해 국산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올해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은 더욱더 날개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를 누빌 한국형 전투기의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